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경산시립박물관장을 재임한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경산학회 요청에 의해서 경산지역의 설화, 이 경산지역 설화 양상은 어떻게 변이 양상을 가졌나, 또 설화는 어떠한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약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설화라는 것은 구비문학에서 포함된 것입니다. 구비문학이라면 첫째, 구비라는 것은 설화, 그 다음 노래, 그 다음 단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노래는 주로 판소리, 민요, 그리고 노동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로서 속담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그 다음 단순 이야기, 그냥 이야기 형식을 총망라해서 이야기 범죄되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설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설화를 쓰면 말씀드린 이야기의 어떤 형성, 전해내는 모습, 이것을 가지고 설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설화의 형식에는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화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신화라는 것은 나라를 처음 개국한 개국신화, 또 어떤 왕조가 형성된 왕의 이야기, 예를 들면 박혁거세가 신라의 개국왕으로 등장했다. 또 신라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다. 또 경산지방은 바로 압독국이죠. 그래서 압독국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해서 압독국왕이 어떠한 분들이 나왔는데, 주로 이제 신화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국왕을 의미할 때는 단순히 누구의 아들과 또 누구의 형제로 이렇게 태어났다기보다는 다분히 형이상적인 어떤 신화소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용이 성천하면서 그 용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깨어보니까 옥동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훗날 왕으로 추대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역시 개국과 동시에 하나의 왕조 형성에서 왕이 탄생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를테면은 박역거세도 역시 신라의 왕으로서 큰 알 속에서 박역거세가 태어났고, 또 박역거세의 왕후도 역시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신라의 난생설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개국과 왕조에 대한 특이한 이야기들이 모아진 것을 우리는 신화라 한다. 물론 유럽 같은 데도 여러 가지의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화소도 역시 우리 한국의 신화 형성과 전성 양상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는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의 우러러보는, 또 마치 추앙하는 그런 입장의 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설입니다. 전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S 방송국에서 전설의 고향이다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출연 인물들이 반드시 사람만이 출연한 것이 아니고 의인화된 어떤 동물들도 많이 이렇게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용이 나온다든지 큰 지네가 나온다든지 또 구렁이가 나왔다, 또 호랑이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희롱하기도 하고, 또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설로 이렇게 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 종전까지 반영한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실제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상도 어느 지방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느 자리다 하는 건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 전설은 반드시 현장이 있는 스토리입니다. 현장이 없으면 이건 전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소 자체도 전설은 현장과 부합된 실화라는 것입니다. 실화. 이 실화가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실제 그대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그 전승을 시키면 후대에 가서 어떤 누가 계신다든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다른 또 어떤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통제를 받는다고 이렇게 느껴지면은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인화 시키든지 은유 시켜서 다른 어떤 존재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용으로 표현한다든지 큰 호랑이로 표현한다든지 그 다음 거북이로 표현한다든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진해와 뚜꺼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진해와 뚜꺼비 또 그렇고 경산 지방에는 보면요. 서기 642년에 신라의 대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암양주의 군주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서기 642년에 암양주의 군주로 왔는데 이때가 언제냐? 선덕여왕 11년이라는 것이죠. 11년에 군주로 왔는데 이 군주로 왔다는 그 이야기를 숨겨놓은 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경산의 최동극인 구룡산의 전설입니다. 자, 이 구룡산의 전설은 경산의 최동극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한 700여 미터 해발이 되는 곳인데 이 구룡산에는 9마리의 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용. 9마리 용이 있다는 용은 하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최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9마리의 용이 성천하였다는 그 자리에 구룡에 대한 전설 그 자체가 서기 642년에 김유신 대장군이 이곳에 군주로 와서 군사를 직무하고 훈련시켜서 서기 645년에 빼앗겼던 대하성을 다시 탈환했다 하는 그러한 실제적 이야기를 구룡산 전설 속에 포함시켰어. 그거를 다른 모습으로 변이를 시켰다는 것이죠. 자, 변이. 이 변이라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변한다는 뜻이죠. 변한다. 요거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바꾸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룡산 전설이 9용이 어떻게 하고 움직였다 하는 것은 이 문장, 문어체로 적으면 문어체는 반드시 4단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4단 구조라는 것은 첫째는 발단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단부 다음에는 무엇이냐? 전개부죠. 전개부 다음에는 결과부입니다. 그 결과부 다음에는 정시부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발단부라는 것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야기가 시작된다. 전개부는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 결과부는 무엇입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다. 자, 마지막 정시부가 뭡니까? 정시부는 지금도 그때의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있다. 지금도 그 이러한 전설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한 이러한 사단 구조로 갖춰져야만이 반드시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줄 것은 무엇이냐? 전설은 바로 현장이 있고 현장이 있는 현장의 실제의 사건을 스토리화 이렇게 변이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설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구비문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은 여러 사건, 옛날의 이야기들 전설로 풀어내어서 새롭게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다 하는 데서 전설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담입니다. 그 민담은 도대체 무엇이냐? 민담은 말 그대로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 대화를 하고 그 화소의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화소란 것은 이야기가 하나하나 형성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낱말인데 그것이 있어야만 다음의 화소가 그걸 수식을 시켜주고 또 그 다음 화소가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화소를 그 이야기 속에 넣어주는데 이러한 화소들이 질서 없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 민담은. 그래서 이 민담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훈도적이다. 현장은 없다. 다분히 훈도적이다.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느 산골에 큰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 호랑이는 그 인근 마을에 많은 사람을 해쳤는데 하루는 어떤 마을에 그 개고자이가 산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는 어흥하고 그 소녀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 할 때 이 소녀는 지혜가 아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호랑이를 앞에 큰절을 하면서 형님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형님 저는 동생 안 먹 것입니다. 형님 저를 뭐하러 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잡아먹으려다가 웬 소녀가 갑자기 자기한테 형님 하면 운다 이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당황했는 거죠. 그 이놈이 왜 이러노? 내하고 어떻게 해서 형님이냐? 형님 동생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형님은 옛날에 어릴 때 집을 떠나가지고 산중에 들어가 싶어가 호랑이가 되어졌고 저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여러 굳은 일을 다 하다가 병이 나셨는데 이제는 병이 나시가 어머니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신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지경에 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형님을 찾으러 산에 올라갔다. 그 형님 어서 어머니를 뵈러 가자. 가면서 막 호랑이가 정신없이 있는데 호랑이 앞발을 막 당기면 형님 집으로 가자고 막 당기는 거예요. 호랑이가 영 넋을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랑이는 순간적으로 그 소년의 꾀에 넘어갔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아이가 안내하는 쪽으로 그 집 쪽으로 갔죠. 자기 마을로 갔죠. 가는데 그건 아이는 전부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갔다는 거야. 갔는데 해가 뉘었는 저보고 주변에 인가가 전부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조용할 때입니다. 그래가 집 앞에 떡가가 형님 들어가시죠. 이러다니까 호랑이가 멈추라는 거야. 내가 몇십 년 만에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어머니를 배울 수 있겠는가? 나는 어머니를 배울 수 없다. 나는 밖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동생 뒤는 들어가라 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또 형님하고 절을 하기로 했어.
그러고부터 그 이튿날부터 이 호랑이는 산에 토끼도 잡아가지고 저녁에 그 동생이 산다는 그 집으로 또 갖다 주고 또 멧돼지도 잡아가 갖다 주고 이제 그로서 소년은 말 한마디 잘해서 큰 덕을 얻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참 몸이 좀 약했는데 그것을 드시고는 몸이 쾌차하고 아주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을 때 호랑이가 직접 그 어머니 무덤 앞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지 못하고 훗날 여러 사람이 다 가보고 밤에 무덤에 나타나서 엉엉 울면서 어머니 소자가 불행한 소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무엇이냐. 호랑이도 민물에 있는 호랑이도 어머니라는 이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란 어머니다. 니는 어머니고 니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깨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물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니까 효도를 하더라 하는 그런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바로 훈도적인 의미를 가졌다 해서 이런 이야기는 민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담은 어떤 유형의 그 설화소냐 하면은 이 민담은 곧 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이 없다는 것은 곧 이거는 전국적이다. 그래 전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광포설화다. 이렇게 광포설화. 이 광포설화는 경산에 그런 이야기가 강원도가도 있고 또 제주도가도 있고 또 울릉도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적 광포 아주 넓게 그것이 전승되고 있다. 이야기도 유사하다 해서 비록 이게 현장은 없지만은 다분히 훈도를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 하는 데서 민담이라는 존재가 설화 소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지금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이 판소리는 우리가 뭐 춘향제라든지 또 심청가 이런 데서 판소리가 나오죠. 이리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리하여 심청은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이런 과정을 판소리라고 합니다. 노래도 입과 입을 통해서 전성되지만 또 입과 입, 그 청자와 화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는 생명력을 얻게 되고 민요는 무엇입니까? 아리랑 뭐 아리랑 설이랑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민요에 포함되죠. 이 민요는 애틋한 아림과 설아림이 있는 그런 노래가 있느냐 하면은 또 건전한 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민요와 판소리 유형도 바로 구비문학에서 노래의 범주 속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요입니다. 노동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요는 곧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노래로 중얼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배틀노래 있죠. 또 모내기를 하면서도 그냥 하루 종일 몸은 이렇게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부서지고 또 뒤에는 아주 길게 남은 그런 못 씹을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무력해지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못노래, 모내기, 노래 이런 것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한결 고된 일상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요는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 가사 예를 들면은 큰 제당, 모뚝을 만들면서도 흙을
모독을 쌓기 위해서 흙을 늘 갖다 붓고 흙을 쌓고 흙을 다지고 하는 이런 재당 쌓기 노래라든지 또 만기 흙을 막 다지면서 노래하는 이게 만기 노래도 있다고 했어요. 만기. 그래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선인들은 고된 일상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비문학의 마지막 범주가 단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속담이 있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분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화소를 전달한다든지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했어. 차근차근 해라. 서둘지 마라.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계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것은 희망을 준다. 희망도 주고 또 용기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담이면서 속담 속에도 훈계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격언은 속담과 유사합니다만은 그 말을 해서 어떤 교훈적 의미를 제3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단순 이야기는 우리가 뒷방에서 사랑방에서 어른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주소도 없는 무주소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제목도 없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노래인지 일본 노래인지 프랑스 노래인지 또 프랑스 이야기인지 또 그 중국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도 섞였고 하는 다양한 장르가 그 일반적인 이야기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많은 것 중에서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이 1시간 내에 우리는 설화, 이 설화 중에 전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전설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과 입으로 전하지만 화자는 청자가 있는 거야. 청자가 다시 화자가 돼가 또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사람은 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화자란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 청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그죠? 듣는 자. 듣고는 또 이야기꾼이 돼서 다음 또 다시 듣는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야기가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화소의 연속이다. 그래 이것을 수식이 주고 그 화소를 따라주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종속 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속 화소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경산에는 도대체 전설이 얼마나 있나? 제가 그 경산 시립박물관 현직에 있을 때 경산 지역의 전설을 총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까지 전성되고 있는 전설이 모두 한 210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설이 통 한 210편 정도가 전성되고 있었다. 그럼 210편 정도 전성되는 데서 이게 참 전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건이 되느냐. 그 전설 범주에 완전히 속해 있는 전설 범주에 있는 것이 약 85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은 뭐가 비범주에 속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 이야기 형식이 마침 전설 범주와 같이 유사한 현장을 넣어서 이야기로 꾸며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설로서는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210편 중에서 85건의 그 전설을 가지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하니까 전설의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왜 다양하냐 하면 전설은 그 잘 아신 바와 같이 그 형성된 그 형태에 따라서 자연물이 있고 인공물이 있고 인물과 동물이 있습니다. 그 자연물 중에서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자연물.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인공물. 그 다음에는 인물입니다. 인물. 인물 또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동물이 있는데 자연물은 자연 그대로입니까? 육지계가 있는 거예요. 육지에서 형성되는 전설이 있고 또 어디입니까? 하해. 강과 호수 바다에서 형성되는 전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인공은 뭡니까? 인공은 그 인문 전설인데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놨다. 인간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유물이 있다. 유물과 관계되는 전설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물은 무엇입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과 동물 그리고 이들의 인간 행위가 곧 전설의 그 인물과 동물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10편에서 이제는 우리가 85편이다라고 정정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육지계는 우리 경산에 육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로는 육지는 어디입니까? 어떤 산에 고개를 넣는다. 경산에도 그 경계를 가지고 있는 고개, 현, 이게 많습니다. 이 현은 이게 고개거든요. 고개. 산 고개를 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파운다리 이래서 고개를 넘는 것인데 고개는 경산에도 남천에서 청도를 넘는 남서경 고개, 또 용성에서 청도를 넘는 그 회복 고개, 또 청도에서 남산으로 들어오는 가을고개, 또 용성 육동에서 청도를 넘는 왕고개, 이런 고개들이 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산이 있는 거야. 산이 걸어간다. 용성 가면은 용산이 있습니다. 큰 산인데, 산이 이렇게 아주 육중하게 탁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발 한 600m 되는데, 이게 육중하게 생겼죠. 이른 아침에 어떤 아낙네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안개가 앞에 자욱했다는 것이죠. 그럴 점에 그 아낙네가 빨래를 하다 문득 앞을 뚝 쳐다보니까 희끄먼 안개 속에 시커먼 물체가 서서히 성큼성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거 놀라서 이 여인은 그 산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단 것이죠. 어머나! 산이 걸어간다! 이렇게 외마디 지르니까 산이 갑자기 이렇게 산이 걸어가다가 탁 정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있죠. 보편적으로 이 자리에는 만약 이 산이 없었다라면 이 주변에 수많은 농토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농토가 적어도 약 1,000만 헥타르에 가까운 그런 농지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일대가 산으로 전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산이 움직이더라. 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여인이 한 사람 나와서 외마디 비명을 지름으로 인해서 산이 더 가지 못하고 썩어 말았다.
역시 저 북쪽에 있는 그 강원도 울산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중국 진시황이 산성을 사는데 울산에서 바위가 막 가는데 어떤 여인이 산이 그런다 감닫고 비명을 지름으로 인해서 산이 멈췄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산에 대한 전설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큰 바위가 굴러가다가 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야계입니다. 하야계는 뭔가 하면 하야계는 말 그대로 우물, 그 다음에 저수지, 그 다음에 일반 물, 강, 호수 이런 것이거든요. 이 저수지가 어떻게 됐다. 예를 들어서 용성면 공단리 같은 데 보면 회곡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회곡지. 회곡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이 회곡지 저수지는 이 회곡현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계곡을 막아놓은 단단히 막아놓은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가 만약에 터져버린다면 밑에 한 6, 7개 동네가 그대로 물속에 수장될 정도로 못이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에 그 물이 가두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어느 한때에 큰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그 못이 터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밑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서 못두개 탁 가보니 못으로 물이 철철철철 넘어가려고 하거든.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수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수지 우로 이래 물이 넘쳐 흐르면 금방 못두기 터집니다. 그래 할 때 갑자기 물속에서 큰 용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이 뚝에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넘치지 않았다. 그래도 비가 계속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이 용이 할 수 없이 이쪽에 바위로 된 쪽에 꼬리로 쳐서 이 일대를 파버렸다. 파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이 일대의 물이 이리 전부 넘어서 계곡으로 내려와서 왔기 때문에 못의 물은 적당히 조절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밑에 많은 사람들은 홍수를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회곡지의 전설입니다. 이러한 전설도 역시 하의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것은 하의 전설도 되고 유적 유물 전설도 됩니다만 암양면 암양리에 가면 마이지라는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마이지. 원래는 이자가 귀자입니다. 말 귀와 관계되는 그러한 설화가 남아있는 곳이다 해서 마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지도 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기 642년에 김유신 장군이 암양주의 군주로 왔다는 것이죠. 암양주의 군주로 와서 서기 640년에 빼앗긴 대하성을 다시 탈환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선덕여왕의 왕명을 받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 할 때 경산 부근에 있는 많은 청장년들을 군사로 직무했다는 것입니다. 그 군사로 직무하면서 그 마이지 일대에다가 마이지라는 곳에다가 인공으로 호수를 조그마한 못을 막았다는 것이죠. 왜 막았느냐? 근데 이제 마이지 부근에는 지금 사적 제218호입니다. 사적 218호가 있는데 사적 218호의 훈련장이 이렇게 있죠. 제가 조금 빠르게 이야기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제218호 훈련장이 이렇게 약 한 4,000평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훈련하였던 기마병들
병들이 자기가 타고 훈련한 말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하루 종일 흘린 땀을 씻어 주었다 해서 마위지. 처음에는 마위지입니다. 마위지. 마위자는 요 위알 위자죠. 마위지인데 뒤에 가서 이 부근의 마을에 있는 이들과 관계되는 아낙네들이 직접 말을 저녁에 몰고 와서 이 모체에다 들고 들어가서 다리도 씻어주고 어깨도 씻어주고 이러면서 귀를 씻어줬다는 것이죠. 귀를 씻어주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일 전투에 우리 아들이 나가면은 민첩하게 적군의 화살도 피할 수 있고 창도 피할 수 있고 네가 알아가지고 잘 피해도 그래 우리 아들 살리도 우리 남편 살리도록 하면서 말에 귀를 벌리고 기원하였던 곳이다 해서 이름을 마위지에서 마이지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설도 역시 하회과에 속하고 유적과에 속하는 그런 전설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물 전설과 인공물 전설의 그 결합된 그런 설화 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공물은 무엇인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요소는 유적이 있죠. 유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사가 형성되고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살아오면서 그들의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유적입니다. 유물은 무엇입니까? 유물은 이것은 하나의 흔적이고 유물은 뭡니까? 가공해 놓은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릇을 만들었다든지 말 한 장을 만들었다든지 탑을 조성했다든지 큰 사찰을 지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적과 가공은 흔적은 다분히 사람이 살았던 숨쉬고 살았다가 죽었던 삶과 죽음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유물은 가공된 것이라서 뭐냐? 인간의 솜씨라 이렇게 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 팔공산에 보면 갓바위 부처라고 있습니다. 갓바위 부처. 갓바위 부처는 갓을 이렇게 쓰고 있죠.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얼핏 보면은 그것이 그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큰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해서 조선시대는 그 갓바위 부처 앞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1933년도에 편찬한 화성지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성지라는 것은 하양의 역사를 하양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지어놓은 그런 책인데 그 화성지에 보면은 그 갓바위 부처를 관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죠. 갓을 쓴 바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갓을 쓴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 기우도에 영험했다. 그럼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기우제를 지내니 영험하더라. 근데 그 어떻게 해서 부처 앞에서 인간이 그냥 예불을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비가 오도록 죄를 지낼 수 있었나 하는 그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부처 앞에서 기도를 했다. 이것은요 다분히 이 설화 자체가 과학적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불상이 이렇게 불상이 있다 그죠? 갓을 이렇게 쓰고 불상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옆에는 불단이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물을 올리는 그런 단입니다. 단 위에다가 마을 사람들이 비가 안 오고 계속 가물면 어떻게 하느냐?
올라와서 여러 음식과 술과 음식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당시 와촌면 지역에서는 갓바위가 와촌면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촌면 지역에 있는 지서장, 그 다음 면장, 동장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고 나가 바로 비가 오면은 거기서 끝이 나는데 만약 바로 비가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마을에 청장년들이 지게에다가 살아있는 까만 돼지를 한 마리 싣고 술말통을 걸머쥐고 이렇게 산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단위에다가 돼지를 거꾸로 이렇게 다리를 묶어가 이렇게 거꾸로 묶어놓고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부처는 뭡니까? 부처는 뭐냐? 검살이거든요. 살생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 검살이다. 그 검살이다는 검살. 검살인데 절대로 살인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돼지 올려놓고 거기다가 나소를 가지고 배를 푹 찔러서 이렇게 쫙 가르고는 뱃속에 있는 피를 바가지로 떠가지고 이 불상 위에다 타다닥 이렇게 막 뿌린다는 거죠. 그래 이 불상에는 온통 어떻게 됩니까? 불상에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기다가 소나무 가지나 이런 걸 이렇게 모아놓고 불을 지르니까 부처가 검게 타버렸다는 것이죠. 이래 하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오더라. 하늘에 비가 와가지고 그 인근의 주민들, 농민들은 반사이익적으로 풍년농사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풍년농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부처의 힘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뭐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것은 설화적 논리로 응용했다. 뭐냐? 비의 관장은 누굽니까? 비를 관장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비를 관장하는 존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하늘의 영이라는 것이죠. 영이 비를 관장하니까 영이 비를 주지 않으면은 농민들은 비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영을 잘 대접하기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에게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용에게 비 오도록 해달라고 기우제에 올려도 용이 비를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용을 어떻게 했나? 우리요 설화에는요 어떤 설화의 기원 형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거는 기원 형식이 있고 자극 형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바뀌거든요. 기원은 글자 그대로 빌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자극은 뭔가 하면 반사이익적으로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충돌이나 압력을 주어서 반사이익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걸 자극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자극형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극형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부처를 지켜주는 존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용이라는 것이죠. 용. 여러분 모두 그 절에 가보셨죠? 사찰에 가면은 사찰 입구에서부터 법당 내에 또 심지어 부처 앞에까지 또 부처가 앉아 있는 그 위쪽 닷집 위에까지도 전부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 보셨죠?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부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 법당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살에 용이 이래 덤비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는 이곳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계심을 불어넣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절에는 9 용이 있다. 구룡이 있다는 것이죠. 구룡이 각각 자기가 맡은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 전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데 그거를 가지고 부처를 수호한다. 보편적으로 용은 45가지의 권능이 있습니다.
권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적인 의미. 둘째는 뭐고? 둘째는 기능적인 의미가 있어요. 셋째는 관능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적인 의미는 뭐냐? 부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용이 부처를 지켜야 되는데 용이 부처가 다 타도록 이거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 하니까 왜 됩니까? 갑바의 부처가 새카맣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예를 들어가도 대통령이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호원들이 지켜내지 못했는 건 자기 임무를 다 못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모두가 벌을 받거나 사퇴를 다 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갑바의 부처가 시커멓게 탈 때까지 이걸 수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이 용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용. 그래서 용은 어쩔 수 없이 부처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용이 할 수 있는 건 빛밖에 없거든. 비를 크게 내리게 해서 불상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불상을 깨끗하게 씻어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씻어내리는 반면에 농민은 뭐를 얻습니까? 농민은 그 불상을 씻고 내리도록 하는 데서 소요되었던 비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로 인해서 풍년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갑바의 불상은요. 갑바의 불상은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풍년으로 일궈내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바의 부처는 비를 내리도록 해주는 부처다. 그 비를 내림으로 인해서 와촌 일대에 있는 농민들이 풍년농사, 큰 소원인 풍년농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바의 부처가 한 가지 소원을 이룬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는 부처님이다. 두 가지 이야기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 유적계의 설화도 전설도 역시 무생물이라도 전설은 무생물을 유생물 그래 생명력을 부과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설화로 또는 전설로 해석하는데 이 정도 그 설명은 상당히 고차적입니다. 그래서 좀 초보자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 자체에서 뭐 저런 설명이 부원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유물은 자기 솜씨 자랑을 했다. 그래 고려청자에다가 술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더니 얼마 후에 아주 맛나는 식초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분청사기에다가 꽃을 꼽아 두었더니 한 달 동안 시들지 않더라. 그런 전설이 어디 있습니까?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에 가면은 분천사기 요지가 있습니다. 그게 맥반석으로 만드는 사기 그 요지인데 그 맥반석으로 자기를 구워서 거기에다 꽃을 꽂아 두었더니 한 달 동안 시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반석은 강한 생명력을 부과하더라. 심지어 요 근래는 어떻습니까? 맥반석을 그 냉장고에 두었더니 잡내가 전혀 나지 않더라. 또 10층 옥상에 물탱크 속에 그 맥반석을 넣어두었더니 물이 아주 깨끗하고 청정수가 되더라. 물에 내음이 전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 일대에 있는 맥반수가 순환을 겪었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맥반석을 함부로 채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물계도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인물계 전설로서 이 인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설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는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행위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물, 동물, 전설이나 사람도 역시 A, B, C가 서로 결합되면서 요 어떤 행위가 작용한다는 것이죠. 작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이야기로서 여러 가지의 전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동물계 전설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동물의 어떤 움직임, 동물의 어떤 거취, 거동 등을 통해서 그 주변에 엄청난 사건을 끄집어내고 그로 인해가 후대까지 어떤 흔적을 남겨둔 걸 가지고 동물계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요, 경산시 용성면 가척으로 오르는 그 고개가 뭐냐? 비오제입니다. 비오제는 뭡니까? 빗자가 날빗자예요. 난다는 것이죠. 오자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난다, 나는 고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까마귀가 어떻게 날았나요? 비오제 주변의 옆에 가척이라는 동네에 한 총각이 아주 이쁜 교수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또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나쁜 심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이 결혼한 이 내외가는 참 정이 있었고 여자도 아주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그 남자는 동해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얻어와서 대구나 또 대구 부근에 도시로 나가서 판매를 해가 또 한 보름만 하면서 집에 돌아가 그거로가 생계를 유지하고 하면은 길쌈도 하고 바늘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날 즈음에 남편이 한 보름 나가니까 옆에 있는 남편의 친구가 늘 길쌈한 그 친구 마누라한테 와서 내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국에 와서는 자기와 살자는 그런 투로 뉘앙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결국은 소금을 팔고 오는 그 친구를 비오제 입구에서 돌로 찍어 죽이고 나무 속에 숨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집에 가서 당신 남편이 바람이 나서 경산에서 대구로 여자를 구해서 도망갔다. 그러니 한불에 그 남자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하고 살자. 이렇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소금장수 아내는 내 남편이 그럴 턱이 없다. 이러. 그래서 울고 불면서 비오제 입구에 가서 남편을 늘 기다리다가 결국은 굶어서 죽었다. 굶어 죽은 그 소금장수 아내가 뭐가 되느냐? 까마귀가 된다. 까마귀가 되어서 그 고개를 늘 넘나들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까까 하면서 짓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죄를 까마귀가 이래 날았던 고개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날고 있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면서 그걸 비오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한 전설이 바로 동물계의 전설이다 이런 이야기고, 인간행위는 뭐냐? 인간행위는 그 용성 육동에 보면 또 인간행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국적인 광포 전설 또는 민담의 성격도 다분히 끼고 있죠. 김씨라는 한 큰 부자가 아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작하는 사람에게 그 소작료도 너무 과분하게 받고 못 먹고 사도록 해주고, 또 스님이 탁발하러 오면 스님 바람 속에다가 돌도 엮고 또 소똥도 같이 그 안에 넣고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만 일삼고 전혀 자기 것은 베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점에 발령사에 주지가 왔을 때 쇠소락물을 그 바람 속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발령사 주지가 도력으로 그 집이 잘 되는 이유가 집 앞에 있는 새나불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거북바위 머리를
돌력을 쳐버리니까 그 집이 일시에 망했다. 그런데 그 스님에게 옷을 씻어주고 바랑을 씻어주고 살을 준 그 며느리만은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그 며느리도 스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도망가다가 망부석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설이 바로 인간과 플러스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전설들이 경산에 그 고루 전성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 보면은 그 경산지의 전설 분포가 인공물계 전설이 26%, 그 다음에 인물과 동물 전설이 30%, 그 다음에 자연물계 전설이 모두 42.7%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설 유형은 아주 다양하고 이 다양한 전설 속에는 각자가 전부 다 그 전설에 맡은 역할들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이라는 것은 마치 허황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은 하나하나 화소가 전부 이어지면서 하나의 전설을 그 문학적 그 범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구룡산에는 용이 2마리, 9마리 살았다. 이런 이제 발담보가 있다면은 결국 구룡산의 화소와 용의 화소, 9마리 화소 살았다는 화소가 동작 화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A, 이것을 B, 이걸 C, D로 이렇게 화소를 분리하면은 구룡산에는 그냥 구룡산에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를 수식하는 용이 있어야 되게. A는 반드시 B가 있어야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용이 B가 있대. C가 플러스 C가 종속하고 또 D가 동작 화소로 나타나야만이 이 전설의 발단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룡산은 무엇이고 용은 무엇이고 9마리는 무엇이고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설화가 문어처럼 변화되는 과정에서 설화의 변이 양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부분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설에 대한 개괄적인 의미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경산학교에서 저를 초청해서 경산 전설의 개략적인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